수많은 미사일 도발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서너 대가 평양에 한 번 뜨면 거의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 전략 폭격기들의 이제 작전 구역은 당연히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공군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글로벌 스트라이크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략 폭격기들인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조만간 뉴 페이스, 새로운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 B1, B2, 예. 52 말고 예.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 이게 비행기예요? 이거 아니 훨씬 더 심플해졌네요. 놀라운 것이 B-21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더 성능이 좋은 스텔스 폭격기를 갖고 이제 있게 된 것이고 그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어떤 전략, 작전 개념 변화도 영향을 사실 좀 끼치고 있는데 이게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개념이 사실 크게 바뀝니다. 야, 우리 인간이 남의 일에 왜 우리 수많은 아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희생하고 1,000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지면서 우방 동맹 우리 같은 이제 동맹국 맹방을 지원한다 유사시 우리 작전 계획상에 60만 이상의 병력이 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는 많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지상군을 투입할수록 미국 사람 희생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걸 각자 안 한다. 대신에 뭐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투입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것도 이제 웬만하면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각종 미국이. 그래서 그 단적으로 나타난 게 2020년 4월에 미 공군이 태평양 지역에 특히 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략 폭격기를 순환 배치하는 관행을 끝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괌에 보면 B2, B1, B52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배치가 됐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CBT라고 해요, 영어로. Continuous Bomber Presence. 그러니까 폭격기가 끊임없이 존재를 과시한다, 선시한다는 건데 이제 이런 지속적인 이런 지역 전개 개념이 2020년 4월에 이제 그걸 끝냈는데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전략 폭격기 3총사가 6개월 단위로 괌에 교대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동맹국 우리도 포함되죠. 아, 북한 도발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거야. 네.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과시를 쭉 해왔는데 괌 상주 배치가 이제 끊어진 겁니다. 또 거기에 좀 더 들어가면 이 폭격기 운용과 관련된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제 미국이 해외 작전용 작전 운용이라든지 장비 유지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바뀐 게 뭐냐? DFE라는 개념인데 Dynamic Force Employment예요. 역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융통성 있게 한다는 건데 역동적인 전력 전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기간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전략 자산을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폭격기 3총사 B1이나 B52 이런 것들은 미 본토에 계속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다가 불시에 괌에 갈 수도 있고요. 괌이 아니고 바로 일본이나 한반도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스톱으로 계속 공중구 받으면서 출동을 해서 뭐 상공에 한번 비행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잠깐 뭐 연합 공군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로 미국의 존재를 과시하는 그다음에 동맹국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B52보다 B21이 더 이제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거죠. 예. 뭐 항속거리도 뭐 14,000인가 꽤 늘어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꼈나 봅니다. 미 공군이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이 대체해야 할 또 다른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제가 B1 얘기 많이 했는데 B2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사실 뭐 가오리형 하면 B2였고 네. 정말 충격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B2의 역할까지 이제 B21이 도맡게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시면 아까도 우리 얘기 나왔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공통분모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는 이제 이 뒷부분 이 W. 네.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제 W가 2개고 저쪽에 W가 하나다. 이렇게 보니까 W네요. 큰 W 하나죠. 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다른 데가 좀 많은 게요. 자동차 앞유리격인 그 전방 방풍창. 여기는 이제 B2는 여기 있지만 이게 뒤로 물러나 있죠. B21은. 이거 노란 거 그건가요? 그렇죠. 이제 노란 쪽으로. 이거 가린 건가? 가린 거 같네요. 예. 묘하다 이거.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뒤로 물러서 있고
B2는 공기흡입구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예. 이렇게 크게 나와 있지만 B21은 이렇게 작게 보이게 이렇게 또 살짝 납작하네요. 연결돼 또. 있습니다. 날개 본체하고. 여기 이제 당연히 저피탐 설계, 레이더에 좀 덜 걸리기 위해서 저렇게 예. 만든 건데 그러면 다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설계가 원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트 엔진이란 건 그렇잖아요. 공기가 들어오는 그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와 압력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료를 섞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뒤에 추력을 내는 건데 네. 저거를 이제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만들면은 들어오는 공기의 흡입이라든가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엔진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피탐한다고 그냥 작게 만들면 되고 뭐 납작하게 만들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엔진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효율이. 실제로 B21 제작자인 그 노스롭 그루먼의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저 공기 흡입구 설계에 가장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해요. 아,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가오리형은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좀 뭐 미래형 폭격기들은 다 요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전익기라고 그러죠. 아, 예. 이제 뭐 과거에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YB-49라고 1940년대, 50년대 그런 이제 선구적인 항공기도 있었습니다만 B2, B21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이런 형태를 많이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B2가 개발 과정에서 참고한 게 가오리가 아니고요. 자바 오이의 씨앗이랍니다. 아, 식물이에요? 식물? 예, 식물 씨앗.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쉽게 하면 오이 씨앗인 건데요. 예. 상당히 크죠. 이거 아, 씨가 이 정도 커요? 아니, 그러니까. 오이 씨가 이게 뭐, 예. 욕 아닙니다. 오이 씨. 비싸긴 하네, 솔직히 보면. 근데 여기 보면 타는 데고. 여기 이게 보면 조종석 위치처럼 보이고요.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익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씨앗이고 투명한 막이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공기 저항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동안에 이제 에너지 손실도 이제 적고요. 소리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스텔스계에 적합한 형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가오리 경우도 보면 헤엄칠 때 주변에서 알아채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가오리 이런 형태가 전익기 형태가 사실 수중에서의 저항이 적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에 따른 소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채지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B2가 이제 본격 개발된 게 1980년대인데 그때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F-117도 개발했지만 스텔스 기술이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제 그런 때여가지고 F-117도 마찬가지인데 이 존재 자체가 개발하고 배치된 뒤에도 여러 해 동안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 완전히 비밀 유지가 잘 된 거죠. 잘 돼가지고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몰래 비행하면서 이 정찰 임무도 수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 솔직히 그때는 이렇게 보면 UFO라고 이거 띄워가지고 신고하고 이렇게 제보하고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신고예요? 이 형태의 비행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 뭐 이 밀리터리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죠. 예. 지금도 많이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B2가 실제로 이게 활약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미공군이 처음에 이제 예. B2 한 대가 기계화 사전 하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대요. 엄청나네요. 사실은 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로 유명한데 그 이제 어떻게 실감할 수 있느냐? 무장이랑 부가 장비를 합하면 한 기당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2조 4,500억 원이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금보다 더 비싸요? 예, 같은 무게의 그러니까 금보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우리가 이게 물질 과학 이쪽 물리학이나 이쪽 뭐 재료공학 이런 데서는 조그만 물질이 갖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데 가장 저렴했던 1997년에 마지막 기체가 7억 3,700만 달러였대요. 이게 이제 9천억 38억 원이 되네요. 지금 돈으로는. 근데 1997년 당시에 최고 금값이 온수당 331.02달러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당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B2와 같은 무게 45톤 금값이 5억 2,533만 달러니까 6,441억 원으로 거의 2,500억 원이나 금이 싸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 45톤으로 잡았을 때 북한의 1년 방위비라는 말도 하는데 예. 사실 북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방위비가 아니고 1년 예산으로 봐도 비싼 물건이고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뭐 2조가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가격은 가격이지만 우리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유지비잖아요. 아, 그렇죠. 비행할 때는 물론이고 땅에 있을 때도 이 특수 제작된 스텔스 도료가 계속 더운 날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경납고를 또 지어야 되고 여기는 냉방 장치가 가동이 돼야 되는 등. 아, 전용 경납고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냉방이 잘 되는 전용 경납고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기체죠.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좀 예산을 줄여가면서 만들 수 있게 디자인도 하고 또 이게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이제 B21에서 그렇게 한 건데 네. B2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뭐 미국이 경기가 아주 좋았는지 몰라도요. 네, 써! 뭐 이런다 그냥. 그러니까 오케이. 스텔스성이 최대 기준이 된 거예요. 스텔스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로 외피를 에어로다이나믹스나 스텔스성에 맞춰서 먼저 설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부품과는 하나도 쓸 수가 없잖아요. 아, 외피에 맞춰서 안에 그 뭐죠? 그 각종 그 부품들을 새로 다 그냥 우겨놨다 그러시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만 새로 만들어 놔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갈 엔진, 컴퓨터, 레이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새로 만들어 채워 넣는 방식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품들이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뭐 할 때 그거 금형 다시 짜야 되는데 이러면 그거 이게 예산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이러면 미국도 이러면 좀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텔스 관련해서 여담 하나 더 하자면 네. 전에 이제 F-117 스텔스기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네. 오산 기지에서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큰 맘 먹고 갔죠. 얼마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비가 왔어요. 비 온다고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스텔스 도료가 비 오면 안 된대. 비 맞으면 안 된대. 근데 전투기가 비 온다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악천후기 때문에 F-117이 못 씁니다라는 말이 맞겠네요. 이거는 비마다 녹아. 그러니까 이게 F-117도 초기에 스텔스 기술을 쓰다 보니까 도료도 이제 옛날 80년대, 이게 70년대부터 원래 개발해서 80년대 원래 본격적으로 개발 배치된 거니까 이게 이제 초보적인 이제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운용이 힘들고 이 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B2도 마찬가지 F-117보다 진화는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80년대 기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그 부품 문제 외에 그 스텔스 그 도료 유지하는 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말 이런 비용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당연히 의회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도대체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그 펜타곤 중에서 내세운 논리는 뭐냐면 비싸긴 한데 이 B2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방공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를 잡는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요격 항공기라든지 그래서 이걸 하려면 최소 2조 달러를 러시아 구소련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상대는 돈을 더 쓴다. 우리보다 더 쓰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달러는 뭡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그 말 맞네. 자, 몇 개 필요해.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됐나요? 네, 근데 결국 원래 이걸 그래서 132대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의회에서 뭐 이런저런 깎고 그래가지고 안 먹혔구나, 그래서 만든 게 이제 21대예요. 21대가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단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려 한 대 2조 원짜리 비행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적의 레이더는 피해도 빗물은 못 피하는 아주 별 얘기가 다 나오네. 근데 솔직히 비싼 거 월드컵 하면 사실 그 F-22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네. 뭐 이렇게 좀 그것도 이제 퇴역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F-22랑 비교하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B2가 한 대당 2조 원대 항공기가 됐고 그 뒤에 이제 넘버 2가 말씀하신 F-22 랩터인데 이게 대당 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00억 원 정도 4천억 원 되니까 상당히 비싸죠. 비싼 거죠. 참고로 F-35가 1,000억 원이 넘다가 요즘 이제 워낙 많이 생산되니까 대당 900억 원대로 낮아졌어요. F-15K가 한 대에 1,0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F-19K보다 더 싼 스텔스기가 됐죠. F-35는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갈 겁니다.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넘버 3는
보잉사의 C-17 수송기. 이게 이제 글로벌 마스터라는 이제 마스터 3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이게 3억 2,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가격을 갖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송기가 왜 그렇게 비싸대요? 그거는 뭐. 근데 이게 이제 수송기 치고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굉장히 크고 둔중한데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착륙 거리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짧아요. 그리고 이게 제트 수송기인데 포장이 안 된 최전선의 이제 비포장 활주로에서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C-17 수송기 이착륙하는 영상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큰 덩치가 어떻게 저렇게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남 에어쇼에 와서도 그 시범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탄했었죠. 돈값 하는군요. 네. 근데 수송기가 이게 또 뭔가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C-130을 주력으로 쓰고 있지만 그보다 큰 대형 수송기도 도입할 계획인데 그 C-17 수송기가 이제 생산 라인이 얼마 전에 끊어졌어요. 끊어지기 전에 그 우리가 좀 사자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결국 말씀드린 이제 뭐 이런 대단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때문에 도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B2는 돈도 진짜 뭐 잔뜩 들였고 뭐 외형도 뭐 스텔스에 맞게 오직 스텔스, 온리 스텔스로 갔는데 그러면 스텔스 기능은 빵빵하게 됐겠죠? 빵빵하죠. 네. 특히 뭐 그 당시로는 일단은 뭐 스텔스 성능을 제1순위에 놓고 설계가 됐으니까 심지어 이제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도 신경을 써가지고 네. 배기구 길이를 길고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것도 적용이 됐고 110km 반경 지상의 차량 크기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 가능한 ANAQ 181 A4 레이더를 탑재를 했는데 역탐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스텔스 기능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레이더 신호를 보냈다가 그렇죠. 예. 역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2초 이상은 쓰질 않는데요. 그런 식으로 짧게 딱 보냈다 이렇게 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찾아내겠죠. 2초 만에 모든 거를 또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성능 컴퓨터가 달려 있는 것이고 네. 그 데이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영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스틸스에 여러 가지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레이더 반사 매력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작은 새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료마다 다 다르고 원래 기밀이니까요. 추정을 하는 건데 RCS가 0.0001제곱미터에서 0.1제곱미터 사이 어디일 것이다. 1000배네요 오차가. 근데 작게 1000배. 예. 근데 이제 아까 B1B를 보시면 네. B1B가 10제곱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면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조그만 세 면적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게 사실 적국 연구를 마음대로 쏟아낼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폭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그 B21이 나오게 되면은 또 혼자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결국 이제 같이 파트너가 되는 뭐 단짝 폭격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퇴역하려는 퇴역하고 뭐가 될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거기에 뭔가 또 새로운 신상이 나오지 않을까? 또 신상이요?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으나 그게 아니고 정말 올드보이가 아니고 올드 그랜드파라고 표현을 예.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랜드파라는 그랜드파. 이거를 예. 증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가지 명가지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B-52 스트래토포트로 있습니다. 1952년에 첫 비행을 해서 이제 예. B-52라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명칭을 기종이거든요. 띄우는데, 예. 아까 유 기자님이 최애 기종의 B1B는 지금 퇴역하잖아요, 벌써. 얘는 예, 지금 어린 벌써 퇴역하죠. 벌써 근데 퇴역한데 얘는 이제 다시 쓰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우리 저 원쌤이 모형 얘기하기 전에 빨리 말 끊어야 돼요. 모형을 모형 안 여태까지 드세요, 보셨죠? 모형. 벌써 몇 해가 지나도록 지금 못 들어가서. 예. 근데 하여튼 저 B21하고 비교하면 정말 이게 아까 얘기한 뭐 그랜드파가 아니고 그랜드파 뭐 얘기도 네. 나오고 그랬는데 여간 엄청 세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그런 걱정은 좀 뭐 어느 정도 접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B-52가 상당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무려 70년의 그런 연차가 쌓였지만 그 내공은 정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네. 지금도 굳건하게 네. 현역을 띄고 있고요. B-52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H. B-52H가 띄고 있는데 최근에도 최신 스텔스기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여기 지금 B-52 2대 하고요. 옆에 이제 전투기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완전 진짜 예. 새끼 비행기 같은 게 네, 날아다녀요. 근데 핵기 비행기지만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최강 F-22. 얘가 F-22. 예. 랩터. 미안합니다. 랩터가- 몰라봤어요. 조그매갖고. 이게 딱 이제 명확히 나오죠. F-22라고 좀 붙이고 다니지. 그 옆에다가 동체에다가. B-52가 너무 훌륭해서 그래요. 뭘 옆에 세워놔도 다 아니 그냥 또 째까는 그런 애 같아요. 장난감같이 보이죠. 예. 알래스카에서 지난 3월에 미 북아메리카 항공방위우주군의 북극 방공작전 더블 디펜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B-52 폭격기하고 F-22가 미 해군의 이지스함에 이제 커티스 일버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위하는 그런 모습이지. 참고로 이제 더블 디펜더 그 북극 방공작전은 러시아 공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비해서 미국과 캐나다 공군이 하는 연합훈련이에요. 우리도 보면 카리즈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러시아 항공기들이 종종 무단 진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하게 이제 러시아 항공기들이 미국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종종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훈련인데 B-52가 상당히 F-22에 비해서도 이렇게 꿀리지 않는 이 70년의 내공을 보여주는 뭐 그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전략 폭격기하고 스텔스 전투기랑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조인해서 뭐 하잖아요. 작전하잖아요. 네. 저런 거는 아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지죠. 어떤 경우는 일반 재래식 F-15나 16 이런 전투기들이 네. 호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기 드문 건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이런 모습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2017년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고 그 ICBM 쏘고 그랬을 때 미국의 F-22는 물론 이제 F-35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그 B-1B 폭격기가 같이 이렇게 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1 폭격기를 F-35와 뭐 우리 공군의 F-15K 뭐 이런 항공기들이 같이 비행을 하면서 후회하는 형태로 대북 무력 시위를 벌인 적도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일은 진정한 노익장의 대명사 B-52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정말 B-21의 손색 없는 짝꿍이라고 이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제8공군의 전략 폭격기로 앞으로 한 2040년대까지 네. 함께 세계 영공을 지킬 미군은 세계를 지키니까요. 근데 머지않은 미래에 또 우리나라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해요. 북한이 이제 지금 핵실험 준비에 또 착수했다는 관측이 계속 있다 보니까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녹화일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이제 CNN이랑 폭스뉴스에서 외신들이 이제 미 첩보 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을 포착을 했다고 밝혔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전략 폭격기 비행, 전함 항해에서부터 군사훈련 강화까지 군사적 대응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사적 대응이라는 게 바로 뭐 폭격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4월 12일에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인 에이브래함 링컨함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에 본토로 철수시켰던 B-52H가 지난 3월에 다시 이제 괌 앤더슨 기지에 4대가 배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B-1, B-2도 아니고 B-52가 앞으로 도입될 B-21이랑 짝꿍이 된다. 아니 뭐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뭐 배제할 거 배제하고 또 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뭐든지 장수하는 데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군사 전문 기자 중에 어떻게 되시죠? 뭐 제 얘기 하시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 내년이면 만 3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간 그 B-52는 우선 이제 싼 가격, 상대적으로 싼 가격도 그렇겠죠.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일기 한 대당 이제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0억 원 정도. 뭐 전투기가 1,000억 원씩 하는데. 이거 껌이네요. 뭐 B2의 2조랑 비교를 하면 이거 좀 커져요 미국 얘기할 때는. 30대를 사겠는데요. B2 하나 까고 20대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상당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래요. 네. 날개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양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서 대륙간 비행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뭐 단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텔스 성능이 없다. 이거는 뭐 약하다는 어렵죠 조금. 약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다. 예. 얼마나 없는가요? 네. 없나요? 이게 이제 길이가 48m에
날개 폭은 길이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네. 56m예요. 날개 상당히 이제 긴 거죠. RCS가 무려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아, B50이다. 그러니까 나 가니까 알아줘. 아, 그렇죠. 아, 임금님처럼 막 빵빠레 불고 그러니까, 그 끝판왕 장수들은 막 깃발 있고 막 그런 거 아니면 이거 보여주잖아요. 거의 이제 행차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예, 행차도 예. 존재를 과시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B52가 무장 능력이 약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무장 능력이 핵탄두 탑재한 공대제 크루즈 미사일 AGM-86B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장착을 하는데 AGM-86B 같은 경우는 그 W80 핵탄두를 장착하는데 이게 이제 한 15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데 150킬로톤이면 2017년 9월에 북한이 6차 핵실험 할 때 이제 수소폭탄을 터뜨렸는데 그때 최대 위력이 한 150킬로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150킬로톤이면 아주 상술적으로 쉽게 히로시마 떨어진 거에 한 10배를 보시면 돼요. 근데 B-52 한 대는 그런 그 AGM-86B를 무려 20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20기를 달다요. 20발을 이제 20발을. 한다. 예. 그리고 이 미사일 또 사정거리도 짧지 않습니다. 한 최대 한 2,400km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B-52가 레이더에 크게 잡히니까 당연히 적 대공 미사일 공격엔 취약하죠. 발견되면 거의 100% 격추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체프라든지 이런 교란 장비 살포하고 뭐 다른 이제 방위성은 갖고 있지만 상당히 격추될 위험이 이제 높은 건데 어떻게 피하냐? 2,400km 떨어진 곳에 쏠 수 있으니까 적의 방공문 밖에서 안전하게 쏠 수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B-52가 이제 원거리에서 핵 공격을 하는 거 임무로 전환된 것은 그만큼 이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B21이 배치되는 게 2030년이면 50인 그럼 80년. 와, 이건 진짜 80년. 와, 이거 80년이면 진짜 이거 생각하면 대단하게 하네 B-52가. 보통 이제 60년을 일갑자 내공으로 치니까요. 예. 80년이면 그 일갑자라고 훨씬 넘어서는 내공. 그러니까 뭐랄까 그만큼 뭐 계속 증명이 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B-52는 무려 3대가 대를 이어서 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네, 근데 뭐 충분히 사실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B-52H 조종사가 됐던 미국 공군의 데이비드 웰시 대위가 이제 아버지가 돈 웰시라는 사람인데 이 예비역 대령인데 이분은 이제 냉전 시기에 또 B-52를 이용한 핵공격 임무를 수행했던 파일럿이었고요. 예. 또 할아버지인 돈 스프레이그 예비역 대령 역시 베트남전에서 B-52를 몰았다고 해서 실제로 3대가 B-52를 모는 상황이 구현이 됐고 그래서 B-52의 마지막 파일럿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예, 한 20여 년 더 쓴다면 충분히 가능도 하겠네요. 예, 예. 저는 뭐 그보다 더 쓸 거라고 믿고 있지만 100년 채워서. 예, 100년 채워서. 100년 가게가 아니라 100년 전투기 전폭기. 100년 폭격기. 100년 폭격기. 100년 폭격기.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뭐 하다 보니까 활약도 당연히 많았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월남전 때 명성을 따셨는데 북베트남하고 베트콩들이 가장 무서워한 미군 병기 중 하나가 B-52로 손꼽히고요. 당연한 것이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제가 B-52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압도적인 포스가 있잖아요. 네. 다른 폭격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날개의 넓은 날개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포스가 있어서 정말 좀 뭔가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990년대 걸프전 때도 무려 19,320km를 직접 날아와서 미국에서부터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뭐 어마어마한 이런 또 전공들을 올린 경험들이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장시간 또 채공 능력을 살려서 지상군 위를 계속 활공하다가 지원 요청이 오면 지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뭐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2016년 10월 ISS도 모술 공격에 동원이 돼가지고 방공망이 분쇄된 모술 상공에서 근접 항공 지원을 하기까지 이 큰 폭격기가 굉장히 의외로 다용도로 많이 쓰이고 오랫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된 거죠. 예. 지금의 B-52H인데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개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 기존 B-52의 마지막 납품된 게 1962년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식이 상당히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이 미-80군의 이제 주력 전 폭격기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 2040년대
50년대까지도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정말 2050년 되면 100년을 채우는 거죠. 우리가 저 기관총이나 뭐 이런 거야 뭐 100년 된 거 뭐 그렇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폭격기가 정말 100년을 채운다는 건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움직이는 항공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는 이제 필수적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심장이 뭐 엔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엔진의 경우도 작년 9월에 이제 그 새로운 심장을 달기 위해서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엔진 교체 계약을 했는데 예, 아이고. 여기 이제 F13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총 650개를 26억 달러 규모로 이제 계약을 완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변신한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B-52H, 뭐 B-1B, B-2 전략 폭격기들이 제8공군 현역 주요 전략 자산인데 그러면 얘네 나오기 전에는 어떤 그 기종들이 뭐 주력이 됐을까요? 역시 뭐 제8공군은 2차 세계대전 때 네. 창설되었던 그때를 이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장거리 폭격기 부대가 이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먼 곳의 공격을 위해서 전략 폭격기를 신속하게 재배치를 한 거거든요. 1944년 중반까지 제8공군은 총 2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8공군 하나가 그러니까 뭐 전쟁 중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40개의 중폭격기 부대 40개 중폭격기가 있는 게 아니죠? 네, 40개 중폭격기 부대, 15개의 전투기 부대, 그리고 4개의 전문 지원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파견할 수 있는 최대 전력으로 2,000기 이상의 중폭격기와 1,000기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뭐 나토 수준 아니겠어요? 굉장한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당시에 동원된 폭격기들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폭격기들입니다. B-17, B-24, B-29. 제2차 세계대전 때 주력 기종은 원래 이제 B-17 플라잉 포트레스하고 그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이름이잖아요. 영화 뭐 미드웨이, 진주만 뭐 이런 2차 세계대전 영화에 항상 나오는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죠. 우리가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B-17, 24, 29 중에 사실 B-17하고 29는 많이 하시는데 B-24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리버레이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2차 대전 때 미국 폭격기 중에 제일 많이 생산된 게 바로 B-24입니다. 뭐 몇 대가 생산됐냐면 무려 18,000대가 생산이 됐어요. 참고로 B-17은 12,000대가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12,700대가 이제 생산이 됐었는데 B-24는 빠른 속도, 그다음에 긴 항속거리가 이제 장점이었고요. 그런 장점 덕에 태평양 전선에서 이제 너무 많이 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B-17이 후계기로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가장 친숙한 게 바로 그 유명한 B-29죠. 네. B-29 슈퍼 포트리스라고 불리는 최초의 본격적인 미국 전략 폭격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당시 이제 폭격기로서 획기적인 9톤 정도의 무장량, 폭탄 탑재량을 자랑하고 있었고 항속거리도 6,000km로 굉장히 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도도 9,000m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이야 뭐 우리 여객기 타면 보통 9,000m, 1000m 상공 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따만 해도 9,000m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B-29는 이제 여합 장치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서 고공에서의 작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성능을 갖췄고 그래서 종전의 폭격기 개념을 홍두리째 바꾼 그 당시로 획기적인 그런 이제 폭격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전략 폭격의 아버지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듣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B-17, 24, 29 등 이런 이제 폭격기들 그다음에 그 많은 이제 부대원들이 활약으로 인해서 미 8공군은 2차 대전 때 무려 17명의 명예훈장 수훈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명예훈장이 메달 오브 아나라고 그래서 영화도 있었죠. 미군 중에 최고의 훈장, 우리로 얘기하면 태공모공 훈장인데 이 8공군에서만 1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무공 훈장 중에 이제 흔한 게 이제 항공 훈장이었다고 하는데 항공 훈장도 44만 2천
달하는 훈장이 이제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장을 누비던 무시무시한 폭격기들이 퇴역 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근데 커다란 기체와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은퇴 후 인생체 2막을 멋지게 해산 B-29 슈퍼 포트리스의 반전 스토리 저희가 본방자사에서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Welcome to my world. 항공권을 예매할 때 가장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바로 항공기 좌석일 텐데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넓고 안락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퍼스트와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퍼스트 클래스는 VIP 전용 공항 라운지 이용부터 빠른 체크인, 넓고 편안한 좌석과 프라이버시 보장, 게다가 코스 요리로 제공되는 기내식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클래스 구분 없이 전 좌석 모두 퍼스트 클래스급의 최상의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초호화 여객기가 있었다는데요. 그것도 1949년에 말이죠. 더욱이 놀라운 건 초호화 여객기의 정체가 제2차 세계대전을 휩쓴 폭격기였다는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 여파로 분노한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작전 반경과 폭장량을 대폭 늘린 B-29 폭격기를 개발했고 곧바로 1945년 5월 작전에 투입시켰죠. B-29는 일본 본토 융단 폭격과 인류 최초의 핵폭탄인 리틀보이와 팻맨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전략 폭격기의 대명사로 활약하며 1946년까지 약 3,970기가 생산되었죠. 전쟁이 끝난 후 군용기 생산이 자연스레 감소하자 보잉은 이를 대비할 묘책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보잉사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B-29 폭격기. 크고 빠르며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던 B-29는 여객기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B-29를 수송기로 개조한 C-97 스트래토프라이터를 기반으로 여객기를 제작했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B-29 폭격기 민항기 버전 보잉 377 스트래토 크루저였습니다. 4개의 프로펠러 엔진으로 최고속도 시속 603km로 운행이 가능했던 보잉 377은 여객기로 당시 가장 크고 빠른 기종이었죠. 가장 먼저 팬아메리카 항공사가 20대를 주문했고 1949년 4월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호놀룰루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편을 취항합니다. 전장을 휩쓸었던 전략 폭격기가 호화 여객기로 변신하다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요. 오늘날 최신 기종 여객기에서 볼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프리미엄 여객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복층 형태의 보잉 377 스트래토 크루저는 상층 메인에 100여 명, 아래층 라운지에는 1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탑승객이 적은 만큼 좌석 간격이 넓고 리클라이너 시트로 장시간 비행에도 끄떡없을 만큼 편안했습니다. 좌석 위쪽엔 짐칸 대신 슬리핑 버전의 2층 침대가 있었는데요. 키 큰 사람도 기지개를 켤 수 있을 만큼 넓고 안락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커튼이 있어 불편함 없이 잠들 수 있었죠. 1층 메인 데크에 위치한 나선형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멋진 라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호화로운 스트래토 크루저의 메인 공간으로 승객들은 저녁 식사 후 이곳에 모여 음료수를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항공기에도 이와 비슷한 라운지가 있었지만 보잉 377 스트래토 크루저 라운지만큼 호화로운 것은 없었죠. 또 자랑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내식. 쇠고기 앙뜨리부터 양고기 구이, 매운 치즈, 캐비어 등 다양한 고급 음식을 기내식으로 제공했는데요. 자체 오븐을 가지고 있어
즉석에서 요리해 승객들에게 최상의 맛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트 갤러리로 불리는 프라이빗 공간을 별도로 두어 럭셔리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죠. 그 밖에도 분리된 남녀 탈의실과 다른 비행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에어컨과 고가의 장식품, 식기 등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호화로운 비행으로 승객들의 만족감이 높아지자 BOAC, 노스웨스트 항공 등이 앞다퉈 보잉 377을 도입하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 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선이 생겨나면서 보잉 377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죠. 하지만 프리미엄 여객기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당시 가장 고급스럽고 진보한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로 인기가 많았지만 엔진 및 프로펠러의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 보수 비용, 또 제트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잉 377은 밀려나기 시작했고 1963년 모두 퇴역하게 됩니다. 보잉 377 스트래토 크루저에서 근무한 한 승무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비행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캐비어는 프레첼로, 오븐에서 구워낸 소고기 앙띠레는 미지근한 전자레인지 식사로 바뀌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던 서비스를 제공한 스트래토 크루저에서의 근무는 꿈 같을 정도로 내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다. 멋지게 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 인기가 한창이었던 6년간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고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호화로운 여행의 매력을 선사한 보잉 377 스트래토 크루저. 핵무기를 투하했던 무서운 폭격기의 색다른 변신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1940년대 관점으로도 최신 기술이 응집된 그런 기체였는데 일부는 뭐 지금도 쓰일 정도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역시 그중 하나가 그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또 그렇게 됐군요. 그 사실 소련도 이 B-29 능력을 상당히 탐냈다고 그래요. 전쟁 끝날 무렵인 1944년 초에 소련이 미국에다가 B-29도 임대해달라. 그 얘기를 했답니다. 참고로 2차 대전 때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소련을 엄청 지원을 했죠.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단순히 물자만 지원한 게 아니고 최신 무기들도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야 우리 B-29도 좀 빌려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인정. 그렇지. 야 바랄 걸 바래라. 이제 자른 거죠. 자른 너무 건데. 속보인다. 예. 그런데 근데 B-29가 이제 비행을 하다가 소련 연해주 지역에 불식한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비교적 크게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구소련이 모방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면 Tu-4라는 명칭으로 모방 생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주력 폭격기 중에 하나인 Tu-95의 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B-29는 양대 축이었던 소련 전략 폭격기 아버지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이렇게 아주 자선을 골고루 그냥 이렇게 버티려는 예, 웃지 못할 이런 역사를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맞서는 중국과 또 러시아는 어떨지 스텔스 전폭기 3파전 중국과 러시아도 한창 먼저 개발하고 있겠죠? 미국의 괌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12,000km.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요. 네. 미국도 당연히 뭐 대비책을 세우고 있겠죠. 용납을 못하겠다.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공격을 갈 수도 있고. 러시아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요즘 좀 어깨가 약간 좀 축 처지시긴 했습니다만 예, 러시아가 뭐 인성부터 시작해서 전투력에 이르기까지 저를 실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안타깝게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실은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자랑할 만한 러시아 본토에서 발진해서 이제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예.